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종사이버대학교 디지털마케팅학과의 서진수 교수입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를 보거나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내용들을 보면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들이 정말 많이 언급이 되고 많이 나오죠. 생성형 AI도 많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뭔가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려고 참 시도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재들을 뽑거나 기존에 있던 인재들을 인공지능 교육을 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많이 하는데, 새로운 인재를 뽑을 때 저 사람이 인공지능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당신 인공지능 잘합니까?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관련돼서 국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간 회사에서 운영하는 자격증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런 민간 인공지능 자격증 중에서 가치랩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실무 활용 능력이라는 자격증, 그 자격증의 기출문제 풀이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인공지능 수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내용이 조금 어렵고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학교 과정 중에서 저 과정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디지털 마케팅 학과에 마케터를 위한 인공지능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을 공부를 하시면 이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취득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격증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실무 활용 능력 자격증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먼저 보시죠. 자, 다음 중 영어로 이렇게 막 적혀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근데 저게 굉장히 유명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입니다. 자, 나이브 베이즈 분류,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나이브 베이즈 분류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자, 이름에 분류라는 용어가 들어 있는 것처럼, 자, 주로 사용하는 작업은 분류 작업에서 주로 씁니다. 분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나이브 베이즈 분류는 어디에서 많이 썼냐면, 이메일 들어왔을 때 이 이메일이 스팸 메일인가 스팸이 아닌가, 이런 것들 우리가 찾잖아요. 근데 이제 스팸이다 아니다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찾을 때 보통 이진 분류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그때 나이브 베이즈 분류라는 이 방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 중에 보기 1번, 자, 주로 분류를 위해 사용이 된다. 맞죠? 분류 작업, 이름에 분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범주형 데이터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근데 자, 이게 틀린 건데, 이게 왜 틀렸냐면, 우리가 이메일이 스팸이다 아니다, 요걸 범주라고 하죠. 스팸이라는 범주에 속하느냐, 스팸이 아니라는 범주에 속하느냐. 예를 들어서 사진을 한 장 주고 고양이냐 강아지냐를 찾아봐라 하는 거, 이게 고양이에 속하는지 강아지에 속하는지, 자, 이런 게 다 범주형 데이터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실 라이브 베이즈 분류는 범주형 데이터를 위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기에서 범주형 데이터에는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보기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나이브 베이즈 분류에서 이게 상당히 좋은 특징인데, 많은 속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에 가장 적합하다. 우리가 이메일이 들어왔을 때, 자, 이게 스팸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때, 자, 제목 하나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제목이나 아니면 보낸 사람이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속성을 보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 나이브 베이즈 분류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속성이 많아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분류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많은 속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에 가장 적합하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단순하며 빠르고 효과적이다. 굉장히 단순하고 빠르고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메일 스팸이다 아니다 이렇게 분류를 할 때 나이브 베이지 분류를 참 많이 썼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요즘은 사실 이 나이브 베이지 분류도 많이 쓰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나 이런 분류하는 알고리즘들이 나와서 조금 예전보다는 사용 빈도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 1번 잘못 설명된 것은 범주형 데이터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2번이 잘못 설명된 설명이네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아래 보기는 무게와 길이에 따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열을 한 개의 어레이로 합치는 전처리 과정의 소스 코드이다. 오른쪽 2번 행의 네모 부분에 들어갈 올바른 명령은 무엇인가? 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는 바로 어레이라는 겁니다. 어레이는 numpy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쓰는 numpy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객체고 어레이는 데이터 종류가 모두 동일한 유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따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열, 다른 말로 두 개의 컬럼 이런 뜻이에요. 두 개의 컬럼을 하나의 어레이로 합친다. 자, 이런 작업을 할 때 numpy에 있는 스택 계열 명령어를 많이 씁니다. 자, 스택 계열이 그냥 스택이 있고요. 스택 같은 명령어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높이로 쌓는 게 스택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세로로 쌓는 거, 세로 밑으로 행으로 추가해서 쌓는 거 버티칼 붙여서 V스택이라고 부르고요. 가로로 컬럼 추가하듯이 가로로 쌓는 거를 호리존탈 레스 H스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늘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원하는 컬럼만 뽑아내서 새로운 어레이를 만들 때 요때 사용하는 거는 컬럼 언더바 스택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쓰는 명령어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코딩을 이용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보기 1번에 있는 컬럼 언더바 스택이라는 명령. 아주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니까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분석하는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원하는 모양으로 데이터 전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사이클론에서 생성된 모델로 예측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무엇인가?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사이클론을 이용해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평가하고 만들어진 모델로 임의의 데이터를 넣어서 예측하는 전 과정을 알고 있는가? 네, 그걸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이클론이 보통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모델인데 자, 모델을 만들 때는 FIT, fit이라는 명령어를 쓰죠. 그리고 이 만들어진 모델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를 평가할 때 그러니까 모델을 채점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score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이 모델을 임의의 랜덤 데이터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 제대로 동작하는가를 확인해 보는 그 명령어는 predict라는 명령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거는 생성된 모델로 예측할 때 키워드는 예측이라는 거죠. 만약에 생성된 모델을 평가한다든지 생성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한다 이러면 스코어라는 게 답이에요. 그때 모델로 예측한다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보기 1번 predict라는 명령어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전체 과정을 좀 알고 있는가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 낸 문제인데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에 보기가 설명하는 알고리즘은 무엇인가? 자, 보기. 특정 값을 바탕으로 각 범주에 관찰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이 되며 결과의 확률을 추정하기 위해 많은 속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에 가장 적합하다. 한글로 두 줄밖에 안 된 보기인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뭐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자, 이 문제는 보통 인공지능 관련된 문제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기를 읽고 저 문제를 보기가 뭘 설명하지? 이걸 찾아내는 능력이 정말 인공지능을 잘하는 우리 수능 같은 데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문제 있죠. 그런 문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라이브 베이즈 분류에 대한 설명이에요. 라이브 베이즈 분류는 18세기에 토마스 베이즈라는 통계학자의 이론, 조건부 확률 이론에서 나온 알고리즘이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속성 값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범주에 속하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결과의 확률을 추정하기 위해서 많은 속성들을 고려해야 될 때, 요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분류를 해내기 때문에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알고리즘인데, 디시전 트리나 회귀나 아니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같은 거하고는 설명이 보기가 조금 멀죠. 멀고 보기는 라이브 베이즈 분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격증 시험을 보실 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의 멘탈을 흔들기 위해서 아주 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알면 풀면 되고요. 모르면 내가 모르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5번. 다음 중 리치 규제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라쏘 규제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로 훈련의 횟수를 지정하는 파라미터는 무엇인가? 자, 이 문제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리치 규제가 뭐냐? 라쏘 규제가 뭐냐? 이걸 먼저 아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키워드부터 찾아볼게요. 규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규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규제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럼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억 이하의 집은 다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했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1억 이하의 집만 대출해 줍니다. 굉장히 강화를 하죠. 조건.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어떤 부분을 더 많이 못되게 억누르는 그런 효과를 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규제도 똑같은 겁니다. 리치라는 것도 규제고 라쏘라는 것도 규제인데 어떤 일을 못하게 억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요 규제입니다. 근데 리치는 뭐고 라쏘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치나 라쏘는 회귀 분석의 한 가지 종류. 회귀 분석은 과거의 많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패턴을 찾죠. 그리고 그 패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죠. 부동산 가격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부동산 거래했던 내역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미래에는 가격이 이렇게 변할 겁니다. 예측하는 게 회귀 분석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회귀 분석을 할 때, 예측을 할 때 속성을 많이 쓰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앞으로 가격은 이렇게 변할 겁니다. 라고 예측하는 거 하고, 브랜드의 크기에, 교통에, 학군에, 뭐 쇼핑 마트에, 뭐 이런 여건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가격을 예측하는 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정확하게 예측이 라는 거죠.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예측하는 거랑 브랜드와 크기와 교통과 학군과 마트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예측하는 거. 당연히 두 번째가 훨씬 더 정확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고려하는 그런 값들을 전문 용어로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회귀 분석을 할 때는 속성이 하나만 있는 것은 거의 없고요. 보통 속성이 되게 많아요. 많은 속성 값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자, 문제는 속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많은 속성들이 전부 다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 속성 중에 일부만 영향을 주고 일부는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집 주인의 고향이라는 컬럼이 있었다 칠게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볼게요. 집주인의 고향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일반적으로는 영향을 안 주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컬럼이 많다고 해서 이 많은 컬럼들이 전부 다 영향을 다 주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치 규제라는 것은 뭐냐면 회귀 분석을 할 때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컬럼이 결과에 영향을 다 준다라고 가정하고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라쏘 규제는 뭐냐? 이 많은 컬럼 중에서 어떤 거는 결과에 영향을 주는데 어떤 거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로 회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을까? 그건 사실 몰라요. 해봐야 압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 같은 거 할 때는 다 해봅니다. 다 해보는데 리치와 라쏘 규제는 뭘 억누르기 위해서 하느냐면 회귀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올렸는데 나온 결과가 훈련용 데이터는 잘 맞춰요. 연습하는 데이터는 잘 맞추는데 실제 데이터는 잘 못 맞춰요.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해서 모의고사를 봤어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100점을 받았어요. 근데 실제 시험을 보니까 한 50점밖에 못 받은 거예요. 이러면 이건 문제 있는 거죠. 모의고사는 100점 받는데 실제 시험은 50점밖에 못 받는다. 이런 문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훈련용 데이터하고 실제 데이터하고 분석한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과대적합, 영어로 오버피팅 이렇게 불러요. 근데 회귀 분석을 할 때 이런 과대적합 문제가 참 많이 생깁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리치 규제, 또 규제라는 거예요. 네, 리치 규제는 모든 컬럼이 결과에 비슷하게 영향을 준다라는 전제로 출발을 하는 거고, 라쏘 규제는 컬럼이 여러 개일 때 어떤 거는 영향을 많이 주지만 어떤 거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두 개가 조금 다르죠, 그죠? 실전에서는 다 돌려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자 문제에서 리치 규제에서는 없는데 라쏘 규제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 훈련의 횟수를 지정하는 거. 요거는 맥스 이터라는 보기 3번. 요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답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리치 규제, 라쏘 규제 이것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회귀 분석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어려운 수준에 속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6번. 다음 중 성격이 다른 알고리즘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을 크게 나누어 보면요. 인공지능에게 데이터를 주고 공부를 시킨 뒤에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넣어서 실제 결과를 뽑죠. 근데 이때 데이터를 주고 공부를 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지도학습, 그리고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 그리고 전이학습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네, 자 지도학습은 인공지능에게 데이터를 줄 때 데이터를 주면서 답까지 주죠. 예를 들어서 동물을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다 칠게요. 그러면 자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다. 근데 처음에 이제 사진을 줄 때 사진을 딱 주고 이 사진은 고양이야라고 알려주고 이 사진은 강아지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데이터를 주면서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다라는 걸 같이 알려주는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지도학습이라고 부르죠. 자, 지도학습은 지도가 맵이 아니고요. 우리 학교에서 지도 교수님 할 때 하는 그 지도, 슈퍼바이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줄 때 데이터를 주면서 데이터에 대한 설명, 우리 라벨이라고 부르는데 설명까지 같이 주는 게 지도학습이고요. 어떤 방법은 데이터만 주고 답을 안 줘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답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답 말고 다른 또 신박한 답을 찾고 싶어서 일부러 데이터만 주고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데이터만 주고 답을 안 주고 인공지능한테 인공지능아 네가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비슷한 성격의 애들끼리 묶어봐. 분류를 해봐.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군집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데이터만 주고 답을 안 주는 걸 비지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현재 문제 6번에서 성격이 다른 알고리즘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1번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CNN이라고 부르는데 저거는 지도학습 알고리즘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2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3번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저게 특이값 분해라고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부르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4번 프린시펄 컴포넌트 애널리시스,
요거는 PCA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한국말로는 주성분 분석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2번과 3번과 4번은 비지도 학습에 속하는 알고리즘. 1번은 지도 학습, 2번, 3번, 4번은 비지도 학습. 다르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내용은 지도 학습에 속하느냐, 비지도 학습에 속하느냐, 요걸 물어보는. 근데 이것도 역시 많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런 여러분들의 수준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문제였죠. 자, 문제 7번입니다. 아래 보기는 K민지 알고리즘에 관련된 코드이다. 아래 네모칸에 들어갈 몇 개의 그룹으로 클러스터링할지 지정하는 내용의 옵션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코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자, 뭐 자세한 코드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데 K민즈 알고리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K민즈는 전체 데이터를 특정한 몇 가지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그룹으로 나누는 건데 저기서 K라고 하는 거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거냐라는 그룹의 개수고요. K는 사람이 지정을 해줍니다. 데이터가 잔뜩 있을 때 요 데이터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뭐 4개로 나누어 이렇게 그룹의 개수를 지정하는 거고요. 민즈 저거는 평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 보기 1번에 n 언더바 이스티메이터스, n 언더바 이스티메이터스는 그 트리 계열 알고리즘, 랜덤 포레스트나 아니면 다양한 부스팅 알고리즘, 그때 몇 개의 트리를 만들 거냐, 트리의 개수를 지정하는 파라미터죠. 두 번째 보기에 n 언더바 클러스터, 저게 K-민즈에서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거냐라고 물어보는 지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n 언더바 jobs. n 언더바 jobs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n 언더바 jobs 값을 제어를 하면 네가 사용할 수 있는 CPU나 메모리를 전부 다 가져와서 여기에 올인해서 빨리 작업을 끝내줘라고 하는 파라미터입니다. n 언더바 jobs. 마지막으로 n 언더바 neighbors. 네이버스가 본래 이웃이죠. 그래서 n 언더바 네이버스는 KNN이라는 알고리즘에서 어떤 데이터의 주변에 있는 몇 개의 이웃을 참고해서 분류를 할 거냐, 이런 거를 지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이름이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해서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전반적으로 알고 특히 각각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요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8번입니다. 다음은 특성공학에서 새로운 특성을 만드는 코드이다. 아래 그림의 네모칸에 적합한 함수는 무엇인가? 자, 특성공학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회귀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단순 회귀, 다중 회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단순 회귀는 속성 하나만 가지고 뭔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을 예측한다 할 때 한 달 뒤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건가? 요걸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다 칠게요. 요때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가격을 예측하는 거야. H 사니까 너는 얼마일 거야. S 사니까 너는 얼마일 거야. 요렇게 하나의 특성만 가지고 어떤 걸 예측하는 게 단순 회귀고요. 여러 개의 특성을 가지고 예측하는 게 다중 회귀입니다. 자, 브랜드나 크기나 교통이나 학군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예측을 하는 거를 다중회귀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단순회귀 분석하고 다중회귀 분석 중에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당연히 다중회귀가 훨씬 더 정확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컬럼의 개수가 적은 것보다 컬럼, 다른 말로 속성, 특성이라고 부르죠. 이런 특성이 많은 게 더 정확하게 모델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려고 데이터를 받았는데 원본 데이터에 컬럼이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모델이 정확하게 안 나오겠죠. 이럴 때 원본 데이터에 있는 그 몇 개 안 되는 컬럼 값을 가지고 그 값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컬럼을 추가로 만들어주는 이런 기법을 특성공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새로운 컬럼을 만들 때
맘대로 막 이상한 데이터 막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납니다. 기존에 있던 컬럼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 컬럼의 값을 활용해서 새로운 컬럼을 만드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특성공학, 영어로 우리가 늘 쓰는 말로 표현을 하면 피처 엔지니어링 이렇게 부릅니다. 피처 이게 원래 속성, 특성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특성공학인데 코딩에서 요걸 해주는 애가 폴리노미얼 피처스라는 애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폴리노미얼 피처스 안에서 이런 새로운 속성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함수는 보기 중에서 4번 트랜스폼이라는 함수예요.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트랜스폼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컬럼을 주면 가 있잖아. 요 컬럼, 요 컬럼, 요 컬럼을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컬럼을 좀 만들어 줘라고 얘기하는 회귀 분석에서 저 특성공학 피처 엔지니어링이 정말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알고리즘은 무엇인가?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행렬의 극분해를 유도할 수 있는데 이는 행렬의 직교화 문제, 직교 문제 등 최적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법을 제시해 준다. 자, 이 한글로 되어 있는 보기인데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이게 SVD라고 하는 특이값 분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킬러 문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알고 있으면 풀면 좋은데 혹시나 내가 모른다 해도 절대 멘탈 흔들리지 말고 모를 수도 있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특이값 분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속한 많이 쓰진 않아요. 많이 쓰진 않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로 종종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 10번 다음 보기 중 파이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시각화 도구 모듈은 무엇인가? 파이썬 안에 데이터 분석하는 모듈도 있고 데이터 전처리하는 모듈도 있고 데이터 시각화, 그래프 그리는 모듈도 있죠. 근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각화 도구 모듈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파이썬에서 시각화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매플로립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자, 요 두 가지 라이브러리가 파이썬에서 시각화하는 대표 선수입니다. 근데 지금 보기에 보면 보기 1번에 KONLPY 자 저거 뭐라고 읽느냐면 CONLPy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제 용도는 뭐냐면 한글 텍스트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한글 텍스트 파일을 불러온 뒤에 코엔엘 파일을 이용해서 뭐 품사도 찾고 우리 형태소 분석 이렇게 부르거든요. 품사도 찾고 뭐 다양한 작업들을 쭉 하는 때 코엔엘 파일을 많이 씁니다. 시각화 라이브러리는 아니죠. 자, 보기 2번 매플로립. 자, 요게 대표적인 시각화 라이브러리. 그리고 지지플라투 있네요. 보기 3번에 지지플라투는 R이라고 부르는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대표 시각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4번 TM. TM은 역시 R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에서 영어나 외국어 텍스트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자,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런 문제 나오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 점수 드리기 위해서 출제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1번 파이썬에서 시각화를 진행할 때 하나의 큰 화면을 작은 여러 개의 화면으로 분할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무엇인가? 자,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하는데 우리가 이제 큰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 큰 종이를 작은 여러 개의 화면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첫 번째는 바 차트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이 차트 그리고 뭐 세 번째는 히스토그램 그리고 네 번째는 확률 밀도 곡선이나 박스 플라 같은 거 그래 가지고 하나의 화면에 여러 개의 그래프가 동시에 딱 나오게 만들어서 서로 비교하기 좋게끔 보여주는 요렇게 이제 시각화를 참 많이 하는데 요때 작은 하나의 화면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서브 플랫이라고 작은 하나의 화면. 그래서 서브 플랫을 여러 개를 추가해라 라는 의미에서 보기 1번에 있는 add underbar subplot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화면을 여러 개로 작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화면에 뭐 바 차트 그려, 2번 화면에 파이 차트 그려, 3번 화면에 히스토그램 그려, 4번 화면에 박스 플랫 그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이 문제 역시 여러분들께 점수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아주 쉬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2번. 다음 중 K민즈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K민즈 알고리즘은 비지도 학습의 한 종류죠. 비지도 학습이고, 여기서 K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요 데이터를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눌 건데, 클러스터링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쫙 나눌 건데, K의 의미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건가, 그걸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K 값을 5로 주면 되고요. 4개로 나누고 싶다. 4로 주면 되고 이렇게 우리가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들이 속해 있는 그룹의 중심까지의 평균 거리를 계산한다. 자,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그룹핑을 하고 싶어요. 1조, 2조, 3조 이렇게 이제 그룹으로 나누고 싶어요. 근데 그룹으로 나눌 때 그 기준은 뭐로 하느냐? 이 데이터와 저 데이터 사이의 거리, 그 데이터에 우리 센트로이드라고 하는데 그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의 가장 중심점이 있을 거예요. 그걸 센트로이드라고 하는데 그 중심점과 각각 데이터들의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거리를 계산을 냈는데 그 거리가 민즈, 이름에 민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가 평균 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균 거리를 계산을 하고요. 이 평균 거리가 가장 짧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평균 거리가 중심점과 가장 짧게 해야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걸 크게 해버리면 A 그룹에 속하는 애와 B 그룹에 속하는 애가 다시 또 그룹핑이 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거리를 가장 짧게 만드는 애들끼리 그룹핑을 하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 딱 찍어 놓고 그 중심과 가장 짧게 뭉치는 애들끼리 그룹으로 만드는 요게 K-민즈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 보기에 보면 1번 지도학습의 한 종류다. 맞죠? 2번 몇 개 그룹으로 나눌지 지정할 수 있다. 3번 각 데이터들이 속해 있는 그룹의 중심까지의 평균 거리를 계산한다. 자, 근데 4번 평균 거리를 가장 길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게 아니고 가장 짧게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이죠. 자, 이 문제는 K-민즈 알고리즘을 조금만 알고 계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3번. 다음 중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의사결정 나무가 지도학습 알고리즘 중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 근데 이 의사결정 나무는 우리 꼭 인공지능을 안 하더라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하고 있는 그런 문제 많이 접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점심을 먹어야 돼. 근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오늘 점심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까? 밥을 먹을까? 면을 먹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어제도 라면 먹었는데 오늘도 면 먹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밥 먹자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밥도 보니까 밥이 김치찌개가 있고 된장찌개가 있는데 이거 뭘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따라 좀 매콤한 게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 김치찌개를 먹자. 그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는데 딱 보니까 메뉴에 참치 김치찌개가 있고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있는 거예요. 아, 이 두 개 놓고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아, 오늘은 그래도 좀 씹는 맛이 필요한 것 같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오케이 오늘은 그냥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먹자 해서 결론 오늘 점심은 돼지고기 김치찌개다 이렇게 결정내는 거죠. 두 개 중에 이거 할까 A 할까 B 할까 해서 B를 선택하고 B 결과 중에 C 할까 D 할까 고민하다가 또 D를 선택하고 D 결과 중에 E 할까 F 할까 하다가 또 F 선택하고 오케이 오늘의 결론은 F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의사결정 나무.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해서 의사결정 나무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디시전 트리라고 하죠. 그래서 또는 뭐 디시전 알고리즘 뭐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잘못된 거. 자, 보기 1번. 데이터를 특정 기준으로 트리 형태로 분류를 한다. 이름에 트리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자, 결정 기준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좋다. 이 디시전 트리의 장점이
이제 분석을 하고 나서 네가 어떤 근거로 이런 결과 냈는지 나한테 보여줘라고 코드를 치면 제가 쫙 트리 만들어서 보여줘요. 되게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분류 기준이나 데이터가 많으면 더 성능이 좋아진다. 디시전 트리의 단점, 약점이 분류 기준이 많아지면 성능이 떨어져요. 왜냐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우리 두 개 중에 하나 찾는 것도 오늘 점심 뭐 먹지? 밥 먹을까 면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뭐 참치 먹을까? 돼지고기 먹을까? 자, 분류 기준이 두 개씩밖에 없는데도 이게 많이 걸리거든요. 분류 기준이 한 1000개 돼. 끝장납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잘못된 설명은 3번 보기네요. 분류 기준이나 데이터가 많으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디시전 트리가. 그리고 과대 적합 문제 많이 생겨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쓸 때는 항상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 게 과대 적합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되게 많거든요. 맥스 언더바 뎁스나 파라미터들을 잘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과대적합 문제를 최대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틀린 설명은 보기 3번이네요. 분류 기준이나 데이터가 많으면 성능이 떨어지는데 더 좋아진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알고리즘은 무엇인가? 종속 변인이 집단을 두 집단으로 분리하는 이분 변인일 때 사용하는 통계적 방법. 설명 굉장히 짧습니다. 종속 변인이 집단을 두 집단으로 분류하는 이분 변인일 때 설명은 되게 짧은데 내용이 되게 어렵죠. 자, 이거는 뭐냐면 분류죠. 분류를 하는데 보기에 분류 들어있잖아요. 분류를 하는데 이분 변인이라고 합니다. 이분 변인은 둘 중에 하나를 찾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아니면은 비가 오냐 안 오냐 뭐 복권에 당첨이 될까 안 될까 메일이 스팸 메일일까 아닐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찾는 게 이분 변인입니다. 근데 요때 지금 보기에서 설명하는 게 1번, 3번, 4번이 다 분류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디시전 트리도 이분 변인 할 수 있고요. 나이브 베이즈 분류 이분 변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기에서 설명하는 저 용어들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에요. 실제로 저런 작업은 디시전 트리도 할 수 있고 나이브 베이즈 분류도 할 수 있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지만 현재 보기에서 물어보는 질문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4번 저게 정답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것 같아요. 디시전 트리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머신러닝 기법 중에서 기존 속성을 활용해서 새로운 속성을 생성하는 기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데, 자, 속성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컬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표가 이렇게 있으면 그 표에서 컬럼들을 우리가 속성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변수를 활용해서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내는 기법,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앞에도 나왔었죠. 자, 요거를 한국말로 하면 특성공학 이렇게 부르고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피처 엔지니어링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이런 기법은 피처 엔지니어링, 특성공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설명이 의미하는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보기.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자, 이 문제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 여러분들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자, 이 문제는 정답 3번. 우리 인공지능 이걸 사전적인 의미로 지금 보기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뭐 파이썬, 빅데이터, 가상지능 이런 거는 뭐 가상지능 저거는 이제 지어낸 말이고 파이썬,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말들은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일 텐데 저 보기가 의미하는 거는 인공지능이고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리지 않으시겠죠? 자,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결과의 확률 값을 확인하는 함수는 무엇인가? 회귀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내일 비가 올 확률이 얼마냐, 아닐 확률이 얼마냐 이게 이제 일반 회귀 분석이거든요. 근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언제 많이 쓰느냐면 분류를 할 때 많이 씁니다. 즉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 내일 비가 올까 안 올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분류라는 거는 옵니다 안 옵니다. 자, 저 사람이 자격증 시험에 합격할까 안 할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합니다 안 합니다 이거 있죠. 자 이게 강아지냐 고양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강아지입니다 이건 고양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분류예요. 근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좋은 게 뭐냐면 다른 분류 함수하고는 달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자 이게 강아지냐 고양이냐 물었을 때 이건 강아지입니다 이건 고양이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자 이게 강아지일 확률은 몇 프로입니다 이게 고양이일 확률은 몇 프로입니다 확률까지 다 보여줍니다. 자 저 사람이 자격증 시험에 합격할까요 불합격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합격합니다 불합격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게 분류인데 다른 분류 알고리즘은 이렇게 알려줘요. 합격합니다, 불합격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합격합니다. 합격할 확률이 99.9%예요. 이거 100% 합격한다는 거죠 거의. 근데 합격합니다. 하지만 합격할 확률은 뭐 50%입니다. 합격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분류를 하는데 분류할 때 확률까지 같이 보여줘요. 근데 이렇게 확률을 보여주는 함수는 뭐냐? 확률을 보여주는 것은 3번 predict underbar proba. proba 저게 probability 요런 용어죠. 그래서 predict를 하는데 predict의 확률 값까지 보여주는 함수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보기에서 3번 predict underbar proba 함수가 됩니다. 자, 문제 18번 다음 중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의 하이퍼 파라미터의 최적 값을 찾을 때 사용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자, 파라미터는 모델 파라미터가 있고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근데 모델 파라미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자기 스스로 좋은 값을 찾아내서 세팅하는 게 모델 파라미터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사람이 값을 지정을 해 주죠. 그래서 알고리즘에게 야, 이 값은 이렇게 쓰고 저 값은 저렇게 써라 라고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얼마로 주느냐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은 완전 달라지는데 문제는 이 최적의 값을 우리가 일일이 수동으로 다 넣고 계산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찾게끔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드 서치라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드 서치 기능의 함수 이름이 뭐냐? 이게 3번 그리드 서치 CV라는 함수예요. 쟤를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라미터에 범주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범위에서 이 범위 사이에 있는 값 중에서 가장 최적의 값을 네가 자동으로 찾아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 그리드 서치 CV는 다양한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참 오래 걸린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9번 아래 명령어 중에서 데이터의 행과 열수를 확인하는 명령어.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명령어인데 이제 파일을 불러오거나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나서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데이터 프레임의 행은 몇 개고 컬럼은 몇 개냐 요걸 보는 명령어는 바로 3번 쉐이프라는 명령. 쉐이프 명령어를 이용하면 행수, 콤마, 열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20번. 다음 중 지도학습에서 수행할 내용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지도학습은 인공지능에게 데이터를 줄 때 데이터도 주고 그 데이터에 대한 설명, 라벨까지 같이 주는 거죠. 자, 준비된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로 나누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죠. 모델을 나중에 만들고 나서 모델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용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고요. 자, 데이터의 양에 따라 다르지만 테스트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요거는 조금 말이 애매한 것 같아요. 테스트 데이터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데이터가 뭐 빈도는 어떻게 돼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고려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테스트용 데이터가 많을수록 좋은 성과가 나온다. 요거는 조금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데이터를 분리하기 전에 골고루 섞인 상태로 만들어요. 훈련용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를 나누기 전에 골고루 섞어서 나누어야지. 그냥 있는 그대로 나누어버리면 데이터가 한쪽으로 쏠리는 스큐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데이터에 널이나 NA 값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 값을 먼저 걸러내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밥할 때 쌀을 씻을 때 쌀 안에
뭐 돌이나 이상한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그대로 밥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다 골라내야 되죠. 그죠? 다 골라내고 난 뒤에 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가 NA나 널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모델을 만들 때 모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걸러내고 작업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은 보기 2번. 요게 틀린 답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실무 활용 능력이라는 자격증의 기출문제 중에서 최근 몇 회 동안 많이 출제됐던 문제들을 발췌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죠. 특히 이 자격증이 실제 여러분들께서 실무에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가 그걸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가 정말 실무적이고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학과 수업 중에서 마케터를 위한 인공지능 과목을 공부를 하시면 요 내용은 상당히 많이 배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저는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